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자바로그 말고 윈도우즈 로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티올의 연구원 개정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사실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일단 발표하기 전에 너무 약간 좀 어그로 끌기도 하고 제목이 그래서 일단 이게 로그4j 지금 엄청 이슈가 되는 거랑은 정말 1도 관계가 없는 발표고요. 저는 이제 이 자바 로그가 아니라 윈도우 쪽 로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로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걸 이제 CLFS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 드라이버가 올라가게 되고요. 사실 이게 왜 어떤 용도로 정확히 사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MSDN 문서를 보면 뭐 하이 퍼포먼스나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로그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한 사용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 파일 시스템을 담당하는 거는 저 clfs.sys라는 드라이버가 담당을 하고요. 얘는 이제 커널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하면 시스템으로 권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fsw32.dll은 그냥 저 clfs.sys를 호출하는 유저 레벨 API를 그냥 제공해주는 DL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lfs.sys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IOCTL을 사용하는 드라이버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래에 보시면 저 IO Create 디바이스로 저 CLFS라는 디바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리드 라이트 뭐 디바이스 컨트롤에 해당하는 메이저 펑션들을 저 로그 IO 디스패치라는 함수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거를 따라가 보면 이제 디스패치 함수 안에서 뭐 IOCTL 번호에 따라서 다양한 분기를 가지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렇게 이제 create log file이라는 유저 레벨 API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저렇게 로그 땡 하고 뒤에 파일 패스를 적음으로써 이제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저렇게 파일 패스를 적어서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면 이제 .blf라고 불리는 베이스 로그 파일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 로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로그 땡이라는 걸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clf.sys 안에서 이렇게 심볼 링크를 잘 만들어 놨고요. 뭐 MSDN 문서를 보면 저 로그 땡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CLFS의 드라이버의 그 디바이스와 이렇게 연결되도록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밑에 저 로그 땡으로 시작하는 게 저 뒤쪽에 있는 패스랑 사실 똑같은 경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CLFS가 뒤에도 이제 취약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약간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유저가 여기에 대해서 호출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미디움 인테그리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유저 권한이 필요한데, 이게 실제로 로그 파일을 크리에이트 하거나 오픈할 때 호출되는 함수 안을 보면 저 RTL is sandbox 토큰이라는 게 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저 액세스 모드가 이제 커널 모드가 아닌 이상 유저가 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움 인테그리티가 아닌 이상 실패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미디움 투 시스템 정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그를 만든 다음에는 얘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를 필요로 해요. 이제 컨테이너가 뭐냐면 아까 만든 로그는 그냥 전체를 관리하는, 약간 매니지하는 로그 파일이고, 이 컨테이너라는 곳에 실제 로그 데이터가 적히고 뭐 쓰이고 읽히고 이렇게 하는 파일이 다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저 add log container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진짜 스토레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그 스토레이지들을 추가를 해주고 이제 거기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로그를 읽고 쓰는 거는 저렇게 다른 API들을 써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크게 다룰 예정은 아니고요. 이제 MSDN에 가보면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셜링 버퍼를 받고 어떻게 쓰고 읽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냥 이러한 파일 시스템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정도 이제 올해가 끝났으니까 진짜 꽉 채운 2년 정도의 CLFS 관련 타이틀을 달고 올라온 취약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페르미움이라는 원데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움이라는 서비스에서 실제로 CV가 올라오면 그 CV를 이제 패치디프 같은 걸로 분석을 하고, 저희가 뭐 POC 레벨까지는 이제 구현을 하고 익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익스플로이트까지 같이 해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CV들을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CV랑 약간의 디스크립션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아이들과 또 이렇게 발생하는 CV 한 10개 정도가 저희 페르미움 서비스에 있더라고요. 딱 보시면 약간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 BLF 파일, 그러니까 베이스 로그 파일에서 뭔가 발생을 해요. 뒤에서 이 베이스 로그 파일에 대한 포맷을 다시 조금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 베이스 로그 파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오프셋들이 들어있거든요. 특정 필드에 대한 오프셋이라든지 이름에 대한 오프셋들이 들어있는데, 결국 이 데이터를 찾으려면 오프셋 연산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 이 오프셋 관련해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CLFS는 여기 밑에 보시면 코드블루 2016에서도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올라왔는데 깃허브에 보시면 CLFS 구조에 대해서 약간 도큐먼트를 조금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포맷을 가진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저 문서를 거의 참조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BLF 파일의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LF 파일은 아까 이 CLFS를 만드는 거는 로그 파일을 만들고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뒤쪽에 이제 진짜 파일의 스냅샷들을 가져다 왔는데, 이 스냅샷들은 저렇게 로그 파일 하나 만들고 컨테이너를 딱 2개만 추가한 상태에서 이제 캡처한 다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BLF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레코드랑 베이스 로그 레코드랑 트렁케이트 레코드라는 게 3개로 구성이 돼요. 솔직히 컨트롤이랑 트렁케이트는 약간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기보다 약간 레이아웃이나 구성에 대한 걸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베이스 로그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섀도우로 해서 똑같은 카피본을 하나씩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모든 레코드는 이제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각 헤더의 모든 필드를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제 딱 중요해 보이는 몇 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헥스 데이터, 그러니까 BLF 파일을 헥스 에디터로 열어서 보면 첫 번째 저 두 값이 이제 버전과 관련된 약간 매직 넘버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한 게 이제 현재 컨트롤 레코드든지 아니면 베이스 로그 레코드든지 트렁케이트 레코드든지 그 레코드 하나의 총 크기를 이제 섹터로 표현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니까 여기에 사이즈는 총 0x400바이트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레코드의 이제 CRC32 체크섬 값이고, 이 다음이 이제 현재 레코드들의 오프셋을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문서 같은 걸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0만 사용이 되고요. 인덱스 0에는 이제 헤더 크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좀 더 오프셋을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인덱스 제로에만 헤더 크기가 들어가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헤더가 딱 끝나는 시점부터 진짜 레코드가 시작하는 진짜 레코드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컨트롤 레코드랑 트렁케이트 레코드는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그냥 레이아웃이나 그리고 로그가 증가하거나 축소될 때 필요한 정보 정도만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나 이런 거의 데이터는 다 베이스 로그 레코드에 들어있어서 여기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레코드는 섀도우라는 걸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레코드를 똑같이 카피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시퀀스 넘버나 뭐 일부 값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들어있는 정보는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여기 뭐 오프셋 두 번째 뭐 약간 이게 시퀀스 넘버 값인데 요 값이나 뭐 당연히 시퀀스 넘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CRC32 같은 값들은 조금씩 다 바뀌고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뭐 똑같은 값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는 앞에 있는 레코드에 뭐 컬옵션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섀도우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카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부 그 섀도우에는 아예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예비용 레코드이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뭐 어떻게 만드니까 이 섀도우에 아예 값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진짜 스페어 레코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릴 베이스 로그 레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레코드에 헤더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사이즈는 제가 만들었던 그 상황에서 0x7A00 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다 있는데 여기서도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의 전체 크기는 0x1338 바이트가 됩니다. 현재 최신 윈도우 21H2 기준으로 저 사이즈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그 각 베이스 로그의 ID 값이 첫 번째 앞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떨어져서 클라이언트 카운트랑 컨테이너 카운트가 들어있는데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로그가 들어가는 스토리지 파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로그를 컨슈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로그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사용자가 총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카운트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뭐 이것도 MSDN에 따로 나와 있긴 한데 한 사용자만 쓸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카운트가 1로 적혀 있게 되고요.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추가한 상황이라서 이제 2라고 적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저 부분에 이제 클라이언트 컨텍스트의 오프셋들이 쭈루루루 들어가게 되고요. 아랫부분에는 컨테이너 컨텍스트의 오프셋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컨텍스트는 1368이고 컨테이너는 저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로그 레코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next 심볼 오프셋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심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추가하면 이 컨테이너에 대한 뭐 패스 정보나 그냥 이런 스트링 값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스트링 값을 나타내기 위한 심볼 헤더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헤더를 어디에 추가를 할 건지에 대한 오프셋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0x2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프셋 값은 헤더가 끝난 이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서 210에다가 사실은 0x1338이 더해진 만큼 떨어진 곳에 심볼 헤더를 새로 뭐 얼로케이트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필드보다 이제 뒤에 설명할 취약점과 관련 있는 딱 요 필드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처럼 뭐 저 오프셋 값이랑 그리고 베이스 레코드 값이 더해진 저 값에 실제 딱 파일의 저 인덱스 위치에 클라이언트 컨텍스트나 뭐 저런 컨테이너 컨텍스트 저런 값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클라이언트 컨텍스트 그리고 컨테이너 컨텍스트들이 들어 있고요. 뭐 앞에 보면 이렇게 특정 매직 넘버가 있어요. 이 매직 넘버에 따라 현재 이 블록이 심볼 컨텍스트인지 클라이언트 컨텍스트인지 뭐 컨테이너 컨텍스트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있는 값이 이제 컨텍스트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 네모칸으로 쳐서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는 게 이건 이제 심볼 헤더에 대한 딱 정보인데 심볼 헤더에서 요 부분에 심볼 헤더 끝나기 마이너스 10바이트쯤에 위치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트링을 나타내는 특정 스트링을 나타내는 곳의 시작점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이 다음 위치할 컨텍스트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3F0라는 값이 있고 이 값을 계산하면 1C60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실제로 1C60 오프셋을 보면 현재 뭐 이 심볼과 관련된 i의 스트링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 코드블루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 깃허브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뒤에 설명할 약간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오프셋만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포맷은 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CLFS에 있는 오프셋들이 어떤 식으로 취약점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BLF 파일에 엄청나게 많은 오프셋들이 있어요. 1분만 설명했는데도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 빼고도 다른 오프셋이나 뭐 사이즈를 나타내는 값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프셋을 더하거나 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프셋을 특정 필드 끝으로 딱 밀었는데 여기 더하기 뭐 0x200에 접근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봤듯이 뭐 클라이언트 컨텍스트, 심볼 헤더 뭐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겹치게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컨텍스트에서는 뭐 숫자였는데 심볼 컨텍스트에서는 뭐 길이 값으로 해석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필드가 잘못 해석되면서 약간 타입 컨퓨전 비스무리한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회사에서 좀 더 집중해서 봤던 게 저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취약점 한 4개 정도를 제가 일단 딱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겹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앞에서 살펴봤던 오프셋들에 뭐가 있었냐면 뭐 이 베이스 오프셋을 나타내는 저 0x70 같은 값 그리고 여기 이 리스트에 쭉 있었던 클라이언트나 컨텍스트 오프셋들 그리고 여기 이 끝에 있었던 넥스트 심볼 오프셋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딱 더했을 때 스트링을 가리키는 심볼 네임 오프셋 값 이렇게 뭐 이 정도가 존재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겹치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뭐 베이스 로그 레코드랑 컨테이너 컨텍스트를 한번 겹쳐 보기도 하고 심볼이랑 컨텍스트를 겹치고 뭐 컨테이너끼리도 겹치고 뭐 심볼 네임이랑 컨테이너도 겹치고 이런 식으로 겹치면 다 하나하나의 CV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보실 게 항상 컨테이너 컨텍스트랑 겹친 경우가 취약점이 많이 돼요. 이게 약간 이유가 있는데 컨테이너 컨텍스트에는 이거 넘어가면 커널 주소가 들어가요. 여기서 설명할 건 이제 컨테이너 컨텍스트가 저 로드 컨테이너 q 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되고 뭐 해서 뭐 경로를 찾아와서 컨테이너를 오픈한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냥 슬라이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데, 컨테이너 오브젝트라는 걸 생성을 해서 컨테이너 컨텍스트 플러스 뭐 0x18 정도의 위치에다가 이 컨테이너 오브젝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윈디버거 같은 데서 커널 디버거를 붙여서 보면 실제로 요 컨테이너 컨텍스트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이 0x18번째에 약간 커널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면 이제 컨테이너 오브젝트의 vtable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주소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공격들이 이 주소를 조금 오염시키거나 뭐 오버라이트 하거나 아니면 뭐 변조시켜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많고요. 뭐 이 주소를 잃는다면 이제 커널 풀 릭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소를 다 타겟으로 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이제 베이스 로그 레코드랑 컨테이너 컨텍스트가 겹치는 경우가 이제 CV2020-0657이라는 걸로 나왔었는데 일반적인 로그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그 베이스 로그 레코드에 있는 오프셋만큼 가면 저 녹색 네모칸 안에 있는 컨텍스트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오프셋이 앞쪽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뒤쪽 컨테이너 컨텍스트가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 로그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을 거의 가리키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add 컨테이너라는 걸 호출을 해서 컨테이너를 추가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오프셋이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오프셋이 앞쪽부터 쭈루루루루 차지다가 이 컨테이너 오브젝트 어드레스 부분까지 덮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나온 크래시가 진짜 POC를 돌렸을 때 나오는 크래시인데 저 1880-1720이라는 주소를 참조를 하는데 저게 그냥 이제 컨테이너 오프셋들이 그냥 쭈루루 적히다가 주소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서 당연히 저 주소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vtable을 아무거나 넣어버리면 네, 컨트롤 플로우를 바꿔서 권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dd 컨테이너로 쭈루루 추가해서 저 주소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릭 취약점이었는데 이거는 이게 밑에 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저 오프셋이 당연히 저 뒤쪽에 있는 저 스트링의 시작을 가리켜야 되는데 간단히 저 오프셋을 변조해서 컨테이너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곳을 가리키게 바꿔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이름 패스를 알려줘라고 하면 저 컨테이너 주소를 저 컨테이너 오브젝트의 커널 주소를 그대로 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취약점이고요. 네, 그 다음 취약점은 이제 컨테이너끼리 그냥 겹치는 거죠. 컨테이너가 보통은 저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오프셋을 바꿔서 겹치게 이렇게 뭐 애매하게 겹치게 만들면 이제 컨테이너를 로드하던 도중에 특정 플래그들을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다른 컨테이너의 커널 주소를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커널 주소가 컬업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취약점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심볼 헤더와 컨테이너 컨텍스트가 겹쳤을 경우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next 심볼 오프셋이라는 거는 새로운 컨테이너가 추가되면 심볼을 어디에 할당할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 값이 저 베이스 로그 플러스 13281에 위치한 저 값에만 영향을 받아요. 저 값만 바뀌면 다음 심볼이 어디에 위치를 할지 저희가 다 변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로그 레코드가 여기 컨텍스트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next 심볼 오프셋 값을 다시 컨텍스트 안으로 옮겨서 여기 부분을 이제 오버라이트 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저 심볼이 할당된 다음에 초기값들을 설정하는데 이 초기값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똑같이 그 커널 주소를 덮어서 취약점을 트리거하고 권한 상승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LFS의 약간의 포맷과 취약점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분석을 하면서 봤던 게 이제 이게 문서 프로그램 여는 것처럼
포맷을 약간 파싱을 많이 하는데 커널 레벨에서 파싱하니까 뭐 크래시가 났을 때도 쉽게 알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 보이는 드라이버처럼 보였고요. 또 이게 패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리턴하게 패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특정 파일이 핸들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리턴하고 이래서 파일도 못 지우고 하는 이상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뭐 엄청 미디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게 사용하긴 좀 그렇지만 권한 상승이나 여러 가지 쪽에 활용하기 좀 취약점을 찾아서 쓸데가 많아 보이는 드라이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